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맛수 시간이죠. 자, 오늘 맛수는 여야의 촉망받는 초선 의원 두 분입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민주당 김한규 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치를 생물이다 이렇게 한 말이 있잖아요. 이게 변화무쌍하고 종잡을 수 없다 이래서 나온 말 같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에 여야가 타협 정치로 가는가 했더니 극명하게 입장이 엇갈리는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면서 다시 전쟁터로 변한 것 같습니다. 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쟁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이런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 이제는 이제 본격 시작됐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자, 국민 맛수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 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은 당초 예상과 달리 일사천리로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또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서 당초 준비했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막판에 취소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김병욱 의원님. 네. 자, 이게 성동격소식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 된 뒤로 의석수를 앞세워서 양곡법과 간호법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해가지고 정쟁 갈등을 계속 유도해 왔는데, 이번에 또 이재명 대표가 단식 이후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또 와서 한 첫 번째 행보가 또 이런 정쟁 대결 유도 작전입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도 그 노조의 파업을 어떻게 보면은 좀 유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노란봉투법과 그 방송을 친민주당 성향의 세력들에게 아주 그냥 갖다 바치기 위한 그런 방송 3법 계약 그 내용을 담은 방송 3법 개정안을 또 이렇게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그래서 이걸 저희가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갑자기 멀쩡한 그 취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까지 같이 들고 나온 겁니다. 근데 저희가 어차피 이 노란봉투법이나 그 방송 3법 같은 경우에 필리버스터를 한다 손 치더라도 하루 이틀 법안 통과 시간을 좀 연장시키는 것 외에 법안 통과를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면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이틀 3일에 걸쳐서 이 본회의가 지속되는 와중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안까지 처리를 시켜버릴 수도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는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차피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이 법안 통과는 막을 수 없지만 민주당이 혼자 자기들끼리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또 해임 탄핵하는 이런 모양까지 연출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막고 이제 방송 상법과 그 노란봉투법의 통과는 좀 그냥 선선히 일단은 좀 저희가 좀 포기를 한 거죠. 김한규 의원님, 민주당이 수싸움에서 밀린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의힘을 잘못 파악한 건 있죠. 네. 설마 이동관 살리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거냐. 이 법안에 대해서 그동안 여야 간의 이견이 있었고 저희는 정말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당은 동의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그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였고 국민의힘이 이 기회를 포기할 거라는 생각은 사실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가능성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절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예상을 하신 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설마 국회는 국회 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소수 여당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다수당이 아닌 일당이 아닌 입장에서 본인들의 가장 큰 권한이 국회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건데 설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길래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런 결정을 할까? 솔직히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거고, 뭐 그게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국민의힘이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는 법안을 신속하게 잘 처리한 게 또 저희는 나름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저지가 그렇게 급했던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동관 위원장이 지난 8월 초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8월에 방통위원장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뭐 한 석 달 정도 됐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본인이 뭐 과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정치적으로 그냥 지금 어떤 인터뷰에 민주당 의원이 익명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냥 싫어서 미워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방통위원장을 왜 탄핵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유 없이 정치적으로 그 방통위원장을 탄핵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결코 동의할 수 없고 또 방통위 구조가 일반 행정부처하고 다른 게 위원회 조직이기 때문에 합의 조직입니다. 근데 지금 방통위원장 포함해서 방통위원이 2명이 있거든요. 여기 방통위원장이 빠지면 이 대한민국의 방송과 이 통신 사무 자체가 마비가 되는 겁니다. 이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방송상법과 노란봉투법은 필리버스터를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결국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면 처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지켜야 되겠다.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민주당의 이런 상습적인 탄핵 시도는 정말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한규 의원님.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에요. 네. 뭐 저희는 성립된다고 보고요. 3개월밖에 안 된 게 맞는데 3개월 내에 너무 많은 일을 이제 저질렀죠. 특히 법원에서 MBC 이사회죠. 박문진 임원들을 잘못 임명해서 잘못 해임해서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요. 그 결정문을 보면 단순히 절차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이례적으로 되게 명확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 법원에서 지지받고 있는 법 위반 사항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방통위원회가 5명 구조잖아요. 근데 지금 둘밖에 없는 것 자체도 상당한 문제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무리한 의사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최근에 저희가 추천해서 국회에서 의결로 통과시켜서 대통령께 임명하라고 요구했던 최민희 전 후보자가 사퇴를 했습니다. 왜 이제까지 임명을 하지 않았냐?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 추천이 성향의 의원들이 2대2가 될 수 있는 구도가 됐기 때문에 그도까지 임명을 안 했었고요. 저희는 정상적으로 방송위원회에 임명을 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야 된다라는 정치적인 의사표명도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여하튼 저희가 방송노조하고 기자협회에서 제공한 자료들을 봤더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법 위반 탄핵 사유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병호 의원님 반론하시겠어요? 박문진 이사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이 올 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 헌재 가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주도한 당대표, 원내대표, 그때 당시 지도부들 다 물러나야죠, 그러면은. 그런 논리라면은.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도 아직 상당수 방송이 민주당 성향에 민주당이 좀 편향된 그런 방송을 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아야 된다. 저희 국민의힘 편에 서라는 게 아니라 정말 공영방송으로서 보도 전문 채널답게 균형 감각, 공정성을 가진 그런 방송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민주당이 아직 자기 편을 들고 있는 방송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방통위원장을 탄핵시킴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자신들의 유리한 방송이 계속 지속되도록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다. 국민들이 이런 진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권에서 보는 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그 실제 이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걸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제 공영방송을 바로잡겠다는 정부 여당의 영향력, 그 힘을 좀
누르기 위한 거다라는 주장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방송 장악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이든 어떤 방송이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에 대해서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이 말씀하시는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방송이 저희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 차이가 있는 건데 저희는 그런 생각 차이가 있는데 여당이 추천해서 지금 위원장이 된 방통위원장이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무조건 방송이 불공정하다, 가짜 뉴스를 제공한다 이런 생각으로 공영방송 임원진들을 교체하려고 시도가 그런 판단 자체가 저는 방송 장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통과시킨 방송 3법 지난 정권 때 또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는데 통과시키지 못했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되게 비판이 많았습니다. 왜 그때 못했냐. 어제도 통과시켰는데도 만시지탄이지만 우리도 그거는 비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의 비판은 달게 받겠지만 방송사법 통과시키고 방통위원장의 정치적인 방송 장악 이거는 저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방송 3법 이야기를 우리 김한규 의원이 꺼내셨으니까 김병우 의원님 이제 방송 3법에서 결국 KBS,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대폭 늘리는 거예요. 네. 20명 이상으로 늘리는 건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언론단체하고 언론 유관 단체에 이제 이사 추천권을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자는 건데 네. 국힘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반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그러니까 2017년에 민주당이 그때 이제 집권당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면서 의원 워크숍을 하면서 방송 장악을 위한 문건을 직접 만들어서 당에서 그걸 의원들에 배포를 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영방송들을 하나씩 이렇게 장악을 해나갔습니다. 그런 걸 다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부의 세력이 방송을 장악하는 그래서 그 방송 내부에 있는 기자들끼리 서로 편을 만들어서 서로 진짜 전쟁을 치르게 하고 서로를 죽이게 만들고 이런 정말 방송 권력이 정치 권력에 또 기생하는 이런 구조를 지금 없애자고 저희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방송이 정상으로 하자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시민사회나 운동권 세력들이 방송을 장악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방송법 개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뭐 2017년에 있었던 일들이 문제는 5년 후에 반복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걸 하지 말자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통과시키자는 거고 만약에 이 국민추천회의위원회에서 21명의 이사를 임명하는 과정에 추천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부분은 사실은 법안 협상을 통해서 좀 조율할 수가 있었을 텐데 방송 3법과 우리 노란봉투법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 협상과 대화가 좀 안 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그게 이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방송 3법 본의 아니게 저희의 단독 처리 형태가 됐는데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2017년에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전 정권에 임명된 공영방송 임원진들이 계속 정치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의 공영방송 임원진도 역시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교체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단순히 교체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시스템 자체를 여야 합의해서 바꿨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방송 3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왜 아예 그 논의 자체를 중단하고 사실 본회의에 회부되고 나서 논의가 전혀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지도부의 협상력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통과시켜도 거부권이 행사될 상황이라면 저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응했어야 되고 여당도 기왕이면 그런 논란이 5년 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좀 협상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방송을 좀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민주당은 그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과거에 보면 사립학교도 외부 세력들이 그 사립학교 이사로 다 들어갈 수 있게 그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정부에서도 서울시장 박원시장 시절에도 노동이사제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각 공공기관에 외부의 노조에서 다 이사를 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지금 방송도 뭐 시민, 노조 뭐 이렇게 하면서 외부 세력들이 들어가서 그 방송 자체를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구조가 시민이라는 이름을 앞세우지만 결국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들로 우리 사회 각종 공공기관, 공공조직들, 학교라든가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그 속내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대학의 전문가들한테 방송의 전문가들한테 좀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를 또 다른 전쟁터, 또 다른 여의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기 KBS만 해도요. KBS에 얼마나 지금 사람이 많습니까? 사실 지금 사람이 남아 돈다고 하는데 안에 있는 좋은 기자들, 좋은 PD들 놔두고 왜 자꾸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서 한 해 진행료 몇백만 원씩 받고 왜 그런 방송을 합니까? 그 편파 방송을 하게 만듭니까? 저는 그런 관행 아닌 관행 자체를 아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송이 스스로 인재를 키워서 그 인재들이 공정하고 균형감 있게 방송을 하도록 그런 틀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판으로 방송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동의하는데 시민단체가 꼭 친민주당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시민단체도 보수적인 단체도 있고 최근에 제가 국회 정무위에서 일을 해보니까 국무총리실에서 시민단체들을 해외에 보냈는데 보수적인 단체들만 쫙 모았어요. 보수적인 단체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의 우호적인 사람으로만 뭐 이 사회가 꾸려지면 그것도 또 문제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싸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야 협의로 그 방송법들을 개정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고 그런데 이게 법으로 해결 안 된다고 해서 방통위원장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분을 임명해서 해결을 해야 되냐.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방통위원장 기억을 해보면 유명했던 분은 MB 정권의 최시중과 지금의 이동관 이 두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분들은 박근혜 정부나 저희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들은 별로 그렇게 죄송하지만 그분들한테 유명하거나 그렇게 막 영향력 행사한 분은 아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박영환 앵커께서 하실 말씀이 더 많을 겁니다. 그 일단 요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그 노란봉투법 이거 자체도 이제 한쪽에서는 민주당은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이라는 주장이고 국힘은 이게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파업 상시화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좀 짤막하게 좀 논쟁을 해보죠. 그러니까 저부터 말씀드리면 법안의 주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설명드리면 이게 파업을 할 때 예를 들어 손해가 100억이 발생했다 사업주에 그런데 노동자가 100명이 참여했다 그러면 현행법에 따르면 한 명한테 100억의 처금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00명 중에 나머지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면 돈이 있는 사람이 우연히 뭐 집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100억을 다 물거나 아니면 있는 재산이 10억이면 10억을 다 물게 되는 이런 문제인데 저희가 낸 법안은 이 100명이 각자의 책임에 따라서 뭐 지도부는 책임이 더 클 수도 있고 단순 파업 참여자는 책임이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각자 책임을 지자는 거고 이거는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서 다행스럽게 이미 그런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입하자는 거고요. 또 최근에 불법 하도급이 자주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사업주들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자꾸 사내하청들을 만드는데 실질적인 업무 지시 이런 것들은 이제 원도급자의 대표들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노사 간에 협상할 때 사업 파트너로 직접 나서야 된다.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모든 하도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는 경우를 그렇게 하자라는 게 이제 법안의 요지고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김병우 의원님. 노동자의 단결권은 법이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정책이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간 게 인천공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다 제로하겠다, 정규직을 만들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지금 잘 되었느냐? 그럼 그분들 다 제대로 채용이 되었느냐?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를 다 인정한다고 하는데 그게 특수한 직역이나 그 소위 상위 몇 프로의 노동자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건 아닌 건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도 파업을 그냥 당연시하게 하고 파업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이 전혀 지지 않게 만드는, 이러면 결국 그럼 누가 우리나라에서 경영을 하고 기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국가 전체, 국민 전체로 나타날 수 있는데 몇몇 특정한 세력에게만 이렇게 이익을 주는, 기회를 주는 그런 그 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만은 좀 명확하게 지적하고 싶은데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각자 책임을 지자. 자기가 잘못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지자라는 게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하셨던 일 중에 뭐 꼭 인국공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그래 저도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한다고 해결됐던 건 아닌 것 같고 실패한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사실 이번 정권에서 조금 더 여야 간의 합의를 해서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연관해서 제가 이제 두 분에게 질문을 각자 드릴 텐데 30초씩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께는 이제 대통령이 그러면 이거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까? 이 두 법안에 대해서?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는 대신 사실 대통령님께 좀 부담을 드린 거죠. 예. 대통령님께 거부권 행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거죠. 네. 우리 김한규 의원님,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 다음에 검사 2명에 대해서 30일 날, 1일 날 이렇게 또 이틀 연속 본회의가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탄핵을 시도할 거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법 해석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여야 간에 다툼이 있어서 과연 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는 가능하다면 다시 72시간 내 논의가 되지 않아서 폐기되더라도 다시 탄핵안을 제출해서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병욱 의원님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표는 여러 범죄 혐의의 피의자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자신의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민주당이 탄핵을 한다. 그야말로 이걸 도둑이 경찰 이렇게 잡아놓는다는 그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한규 의원님 말씀하실 게 없으면 다음 주에 아니요, 잠깐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가 한 70분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탄핵한다고 해서 한다면 정말 70분을 다 할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분 한 분이 업무 배제돼도 검찰은 다른 분 수사할 분이 많기 때문에 수사를 막을 의도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여야 또 주류와 비주류 또 이념을 넘나든 아주 광폭 행보로 어찌 보면 좀 현란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는 3호 혁신안 발표하면서 비례대표 당선권에 청년 50% 의무화 또 당선 우세 지역에 청년 배정을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청년은 만 45세를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먼저 김병욱 의원님, 자 그런데 이 청년에게 이제 일종의 특혜를 주는 건데 이거를 놓고는 또 당내에서도 이게 좀 너무 시혜 대상으로 보는 거 아니냐, 능력주의하고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네, 일각엔 그런 뭐 비판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런 기준이 없이 공천을 하고 났을 때 공천 결과가 청년이 원내 진입을 하는 경우가 매우 좀 적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청년에게 좀 더 문호를 국회가 열기 위해서는 정당의 이런 좀 청년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시혜라기보다는 지원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구 공천에도 지금 이미 이런 청년들에 대한 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점 제도를 통해 가지고 청년이나 여성이나 신인 뭐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점 제도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지역구에만 그런 가점 제도가 있었는데 그 가점 제도를 비례대표까지 한번 확대해 보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남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김한규 의원님,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이탈할지 모른다, 탈당할지 모른다 이런 측면에서 청년 민심을 겨냥한 그런 움직임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공약 자체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은 30%가 당원에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근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병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냥 지금 경선을 해서 청년들이 능력껏 그걸 극복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사실 현역 의원들 또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회활동을 한 장년층한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유리한 구도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인위적으로 우수한 청년들이 등장할 수 있게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뭐 공감하는 바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과연 저게 될 거냐? 이준석 대표 때문에 좀 급하게 만들어낸 건데 그 청년들이 저 공약 때문에 이준석이 아닌 국민의힘을 지지할 거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인데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2호 혁신안은 이 지도부 친윤 중진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입니다. 자, 그런데 당장 김기현 국힘 대표가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한다 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서병수 의원도 방향은 맞지만 좀 예의를 갖춰라 또 이런 얘기를 했고, 주호영 의원은 나 서울 절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병욱 의원님, 이게 이렇게 되면 유야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정말 저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여의도에 호련히 등장해가지고 예. 정말 아주 그 광폭 행보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그 정치권에 대대적인 그 혁신을 요구하는 혁신위원장을 정말 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등장만으로도 저희는 좀 약간 숨통이 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신 행보가 통합하겠다 해서 저희 당이 이제 집권하고 난 다음에 그 자의반 타의반으로 좀 비주류가 된 그 대표적인 세 분을 따로 만나기도 하고 뭐 또 함께 그 행사장에 가기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이제 희생을 말씀하시면서 지도부 친윤 중진 뭐 불출마나 험지 출마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변화와 미래를 말씀하시면 아까 방금 얘기한 비례대표의 청년들을 이제 대거 포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중진들이나 뭐 지도부에 대해서 불출마를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이건 본인 해당하는 개개인의 본인의 정치적인 판단이 우선 또 선행이 되어야 하는 거고 일률적으로 강장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번 선거 때마다 어느 당이든 간에 또 명예롭게 퇴장하시는 중진들도 계시고요. 또 당을 위해서 이제 후진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아직 좀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것도 너무 일률적으로 청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천을 주고 연세가 많다고 무조건 공천을 주지 않는, 이것도 사실 기준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집안에 어른도 필요하고 청년도 필요한 거지 다 그냥 청년들만 하자,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경륜이 있는, 경험이 있는 중진 다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 경험 가지고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을 하고 그분들이 또 국가 지도자가 되어야 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청년과 장년, 중년이 조화롭게 이렇게 여의도의 구성원이 되는 그런 방식을 좀 슬기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윤계 의원들에 대한 어찌 보면 되게 강도 높은 이 공개적 압박, 인유한 위원장의 이런 걸 놓고는 결국 용산 윤심이 암묵적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 또 인유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칼로 쓰이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다른 당 얘기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맞는 분석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여당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 여당만이 아니라 여의도 정치인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기준으로는 유능하고 괜찮은 신선한 사람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고, 그게 뭐 여러 경로로 이미 여의도에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유한 위원장이 의도한 바가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영남 중진들이 불출마 내지는 어쩔 수 없이 컷오프를 되게 된다면 결국 그 자리를 정말 아까 인유한 위원장이 얘기한 청년들, 신선한 분들, 이런 분들로 채워진다라고 하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 청년도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최근에 뭐 물러났거나 아니면 조만간 나올
젊은 행정관들 이런 분들로 채워진다라고 하면 외형만 청년이지 결국 대통령 친위부대로 채워진다라고 하면 그게 국민들한테 무슨 감동을 주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중진이라고 무조건 다 관둬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들고 예를 들어서 주호영 의원과 김기현 의원 두 분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한 분은 친윤이고 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동일선상에서 모든 중진을 그렇게 봐야 되냐라는 생각도 있고 저는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옮기는 게 맞냐라는 근본적인 의문 게다가 중진 의원이 아무리 여의도에서 인지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에 나온다고 해서 그 수도권에서 활동하던 국민의힘 후보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냐, 당선될 수 있냐, 저는 매우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인용환 위원장이 이 김기현 대표하고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도 만났습니다. 이 대구시장이 이렇게 직설을 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들이 너무 설친다. 그 대통령을 호가호위에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문제다. 대통령이 최근 그걸 깨닫고 자기를 이용해 먹는 세력을 멀리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자, 이 뭐 듣보잡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국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이제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을 했었죠. 그 이후에 그리고 대선 이후에 또 지방선거에 대구로 와서 또 대구시장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당의 또 일종의 그 새롭게 형성된 주류 세력하고는 조금 불편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본인에게 좀 싫은 소리를 하는 좀 뭐 초선이라든가 원외 출신의 무슨 당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마음을 담고 아마 듣보잡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홍준표 시장님 뭐 저희 당의 당 대표도 2번 하셨고 대선 후보까지 하셨지만 좀 당의 어쨌든 원로로서 우리 당을 좀 더 이렇게 통합하는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동안 우리 당이 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좀 자율성이 좀 부족했다. 좀 너무 수직적으로 좀 끌려다녔다. 그런 비판이 있는데 지금 홍준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 표현 자체가 그런 당정 간의 수직적인 그런 관계를 좀 직접적으로 좀 직설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홍 시장이 또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그 대통령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또 이거를 뒤집어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는 세력을 방치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거 아니냐. 김한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현직 대통령 비난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대구시장 지금 국회 예산 시즌인데 대통령께 잘못 보였다가는 이 대구시 예산이 아마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감액돼서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자체보다는 정말 대통령하고 가깝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당내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중진들보다 더 전면에 나서서 강하게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중진으로서 한마디를 하는 거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뭐 듣보잡 이런 표현 굳이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해야 되나. 그다음에 박정아 수석 대변인이 좀 불편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초선도 아니고 0.5소도 아닌 뭐 듣보잡이라고 해서 제가 보궐로 들어온 0.5선으로서 굳이 그렇게 제 박정아 의원하고 저기 국회 입성 동기인데 그렇게 이제 젊은 초선 의원들을 선수가 낮다 내지는 당에서 활동 기간이 낮다라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눌러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본인이 약간 영원한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이에요. 뭐 재밌고 신선하긴 한데 그래도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말은 안 하지만 통쾌해하는 분들도 꽤 많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김명우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듣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근데 저희 혁신위원장 이뇨한 위원장이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선거 임박해서 그렇게 이제 핀셋으로 국민들에게 뭔가 이 쾌감을 주는 네. 그런 물갈이 이런 걸 또 하고 있는 건 저 이해는 합니다만 네. 이게 사실 여야를 떠나서 4년마다 나타나고 있는 어째 일종의 악순환인 네. 거거든요. 그래서 매번 뭐 개혁이란 이름을 내세워 가지고 물갈이 공천을 한다. 또 그 물갈이 안에는 또 비주류에 대한 속가내기도 있는 네. 거고요. 이런 인위적인 공천 상당히 후진적인 구조, 후진적인 방식이거든요. 정말 좀 우리가 국가 경쟁력, 국가 수준에 맞게 정치 수준도 올리려면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개혁이 정말 꼭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게 권력 구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이거 안 하면요 이런 후진적인 정치 매번 선거 때마다 서로 네가 나가라 나는 못 나가겠다 이런 개혁 공천을 두고 악다구니가 공천을 두고 쓰던 악다구니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자, 여기서 이번 주제 줄이고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론이 또 불거지면서 여야 모두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신당이 어느 당에게 더 유리할까, 또 타격을 줄지 이 놓고도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자, 먼저 김병욱 의원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이준석 전 국힘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대구로 출마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나중에는 또 뭐 광주도 출마할 수 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생각이 어느 지점에 가 있는 걸까요, 지금? 아직 본인도 본인 마음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직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우리 정치가 워낙 또 역동적이기 때문에 이제 음력설이 또 지나야 그 윤곽이 또 드러나는 거고요, 보통.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직접 본인이 강연하는 곳에까지 왔지만 대화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이제 메시지만 전했는데요. 본인이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변화 이런 건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정도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플랜 B가 그러면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냐. 그거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국민의힘에서 본인이 도저히 이제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그러면 신당을 하든 아니 무소속을 하든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또 다른 플랜 B로 어떤 신당이라든가 하는 무소속 연대라든가 이런 걸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대구로도 갈 수 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과거에 그 바른정당을 했던 유승민 대표의 시행착오를 아마 본인은 많이 복귀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정통 TK 성골 중에 성골이라는 분이었거든요. 사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TK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지지를 얻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만약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서 따로 살림을 차려야 한다면 TK에서 뿌리 내려서 이 보수 본류에서 승부를 보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말이 대구 출마를 한다면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승부를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보수계열 신당으로 광주에서 돌파할 수 있다. 자, 그 김한규 의원님, 그 여론조사 보면 이준석, 그 유승민 신당이 나왔을 때 그 지지자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민주당에서 더 많이 빠져나가요. 뭐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그런 여론조사도 있는데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뭐 스윙 보터일 수도 있고 젊은 층일 수도 있고 수도권의 화이트 칼라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에서는 저희 쪽을 지지했다가 네. 그 뒤에 뭐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한 그리고 나서 지금은 다시 지지를 철회하고 약간 관망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최근에는 보수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힘의 타격이 좀 더 클 거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보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고 근데 다만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에서는 이분들의 지지를 얻어서 저희가 49석 중에 41석을 얻었었기 때문에 그 41명 지금은 뭐 종로가 바뀌었으니까 40명의 현역 의원들은 이분들이
국민의힘에서 나와서 이준석 대표를 따라가면 저희가 서울에서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분명히 저희 쪽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역마다 의원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좀 다른데 수도권 의원들은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따라서 저희 수도권 선거 전략이 많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새로운 선택 창당 준비위원회 대표 금태섭 전 의원, 여기도 이제 제3당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분이죠. 자, 그런데 이제 김종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금요연석회의라고 있습니다. 금전 의원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초당파적 성격의 모임인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기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뭐 양양자 전 의원까지 양양계 의원까지 포함해서 빅텐트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럴 경우에는 뭐 어느 특정 정당이 아니라 뭐 새로운 돌풍이 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요즘 이제 여야의 극단 정치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네.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나 지금 민주당이나 그 지지층의 충성도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두 당 모두 사실 호감보다는 비호감이 더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세력이 사실은 나타나기 딱 좋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봐도.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저희 보수 쪽에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제 민주당과 두 거대 양당 외에 또 다른 3당이 나타나고 할 때는 어느 정도 몇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대권 주자급 지도자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특정한 지역적인 지지 기반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특정한 그 세력의 지지를 받느냐, 뭐 이 정도가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중성을 갖추고 대권 주자로서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인물이 과연 있을 것이냐. 그럼 이준석 대표가 그 정도로 국민들에게 지금 차기 대권 주자로 지금 뭐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냐.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전국적으로 골고루게 한 5%에서 10% 정도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소선거 구조에서 의원이 당선될 수는 없거든요. 비례대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네. 없습니다. 자,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국 전 장관의 행보가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이 유튜버 김어준의 그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재판 받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이제 해명하고 소명을 하겠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부분 출마 내지는 비례신당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준석 대표는 또 비례신당을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말씀을 좀 어렵게 하셨는데 네. 그냥 뭐 재판에서 유죄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법부나 검찰의 판단과 별도로 국민들은 본인이 검찰 권력의 피해자라는 점을 공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의 지지를 숫자로 또 의석으로 확인하겠다라는 의사표시이고, 제가 뭐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역구 의석수를 내게 되면 민주당하고 직접 경쟁이 되지만 아마 그럴 가능성은 낮고, 선거제 개편에 따라서 좀 유동적입니다만 비례 그 대표제를 노리고 뭐 생각해서 신당을 만들게 되면 저는 뭐 상당한 득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민주당의 지지자들도 지역구에선 민주당을 뽑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안 만든다라고 하면, 아니면 설사 예전에 병립형으로 돌아가서 민주당도 비례대표를 내더라도 그래도 국민의 조국 전 장관이 만드는 정당이 다른 어떤 진보적인 정당보다도 오히려 많은 득표를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이 2년 전 책에서는 어떤 이제 형사법을 강해온 학자로서 또 법무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사법부의 어떤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뭐 정치를 통해서 뭐 어떤 판단을 받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김병우 의원님 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헌법학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자기가 무시하겠다.
그래서 말은 비법률적인 방식이라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도 참 염치가 없고 또 법치를 부정하는 그런 좀 그 일반 그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이분이 지금 나와서 뭐 자꾸 문재인 대통령 찾아가서 만나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참 폐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민주당한테는 정말 엄청나게 이제 뭐 고춧가루를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빨간 페인트를 그냥 뿌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가 다음 선거에 본인 개인의 명예 회복 차원의 어떤 출마를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참 곤혹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민주당과 패키지로 그분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보다도 저는 오히려 민주당은 이 세 분의 그 조추송 이 세 분의 출마가 상당히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평산마을 방문해가지고 저자 사인회를 했죠. 평산 책방에서. 그런데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또 환하게 이렇게 포옹도 해주고 또 안아줬어요. 그리고 블루톤으로 또 옷도 차려입고 오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뒤에 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김한규 의원님, 이거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지 않아요? 제가 뭐 청와대 출신이니까 네. 조국 전 장관의 뭐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뭐 협의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찾아오니까 만나겠다는 아니 거죠. 뭐 인간적인 뭐 연민 분명히 그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 그거를 부인하는 건 본인도 아니고 저희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같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들도 조국 장관이 재판을 받고 유죄를 받게 될 때 뭐 그거를 뭐 형집행을 피해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법원 판결이 뭐 무효라거나 이런 주장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 수사 과정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과도했다라는 거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취지인 거고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래서 측은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가 생각할 때 총선까지 뭐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뭐 다른 민주당이 아닌 정치 세력에 대해서 뭐 지지를 하거나 뒤에서 뭐 세력화를 같이 만들어주거나 이러실 의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호남 기반 신당설, 뭐 광주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고 또 이준석 대표는 아까 말했지만 비례정당은 안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현재 그 준연동형인 비례제 선거제가 병리봉으로 만약에 회귀해 버린다면 신당이 굉장히 위축될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해관계를 보면 국민의힘은 원래부터 병리평을 원했던 거고, 근데 민주당 쪽이 조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짧게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뭐 현실적으로 국민의힘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바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당 내부에서는 의총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대 의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꼭 회귀를 해야 되냐? 우리가 표를 더 얻기 위해서 이거는 시민단체하고 완전히 척을 지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고민이 많고 지도부의 현실적인 협상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여러 가지 뭐 다른 정치적인 협상을 해서라도 관철을 시켜서 그런 과거의 회기는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되게 강합니다. 네. 근데 이제 위성정당의 난립을 막을 정말 별별 꼼수가 다 나오니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선거 제도라는 게 뭐가 옳다 그러다 이게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그 나라의 역사나 전통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오랜 기간 동안.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구가 253개고 비례가 47개거든요. 근데 지금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수도권의 몇몇 지역이 분구가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역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비례를
또 줄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석수 300석을 늘리는 거에 대한 국민 저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현재 한 40석 가지고 이걸 무슨 연동형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역구 중심으로 이렇게 선거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두 분 한 20초씩 마무리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김한규 의원님.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통과됐는데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기 전에 이 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피하게 뭐 법안을 새롭게 합의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병우 의원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저희 국민의힘은 정말 변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정쟁을 유도하고 있지만 저희는 정책 대결로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